그날 며느리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일기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025년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거실. 복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75살 노인의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걸레가 떨렸어요.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손마디가 아팠습니다. 며느리 선희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48살,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여자. 입술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안 닦으면 다시 시킬 거예요. 복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 대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무릎이 저려왔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거실은 밝았지만 복순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2020년 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아침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그날 이후 혼자가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거실로 나왔어요. 약 먹는 시간을 자꾸 놓쳤습니다. 병원을 찾았어요. 인천의료원 신경과 한민우 선생님이 진찰했습니다. 복순 할머니, 치매 초기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치매. 그 무서운 병에 걸렸다니.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가족과 함께 계셔야 해요. 한 선생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선희가 먼저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함께 사세요. 선희가 복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는 며느리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아니야, 선이야.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될 텐데. 복순이 손을 저었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집에서 일하니까 시간 많아요. 어머님 모실게요. 그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복순의 눈에 눈물이 났어요. 2020년 7월, 복순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부평구 25평 아파트. 작은 방 하나가 복순의 공간이 됐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선희는 친딸처럼 복순을 대해줬어요.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렸습니다. 당뇨가 있는 복순을 위해 저염식으로 만들어줬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선희가 물과 함께 약을 가져다 줬습니다. 복순은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손자 민호도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방으로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늘 축구 시합에서 골 넣었어요. 민호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수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어요. 위층에 사는 복내 할머니도 자주 찾아왔어요. 68살의 복내는 같은 복, 자 돌림 이름을 가진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복수나 며느리 복 제대로 받았구나. 복내는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복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2023년 초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희의 말투가 가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미묘한 변화였어요. 아들 태수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사라졌어요. 복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내가 신세를 지고 있으니 당연히 집안일을 도와야지. 복수는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73살의 나이에 관절염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2023년 가을쯤부터 선희는 자주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프리랜서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복수는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 같아 안쓰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수는 며느리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서랍을 정리하려고 열었습니다. 순간 복순의 손이 멈췄어요. 서랍 안에 광고 전단지가 잔뜩 있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빠른 당첨, 1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복순의 손이 떨렸어요. 더 뒤지자 채권자들의 독촉 우편이 나왔습니다. 돈 언제 갚을 겁니까? 이자만 600만 원 넘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연락 없으면 당신 남편 회사로 연락할 겁니다. 복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빚까지 졌어요. 복수는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선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우편물을 보여주자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울면서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일이 급격히 줄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 소개로 온라인 도박을. 처음엔 작은 돈이었는데 빚이 얼마냐? 복순이 물었습니다. 4천만 원? 거의 5천만 원이요. 복수는 숨이 막혔어요. 태수는 아니. 몰라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선희가 복순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복수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구나.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헤맸구나. 복수는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대신 도박을 끊으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끊겠다고 말했어요. 복수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복수는 거실에서 며느리가 전화로 울면서 사정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제발. 어느 날 오후 선희가 복순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돈을 좀 빌려주세요. 3천만 원만요. 이자라도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은 손을 빼냈어요. 그 돈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손자 민호의 대학 학자금으로 남겨둔 돈이었어요. 안 돼. 그 돈은 민호 대학 학자금이야. 복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선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웃었지만 복순에게는 말도 걸지 않았어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말을 걸면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했어요. 복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악몽의 시작이라는 걸. 창밖에는 늦여름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순의 마음 속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복순의 삶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복순은 배가 고팠습니다. 오전 10시, 며느리 선희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아침 식사는 없었습니다. 복순은 조용히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남은 김치와 반찬이 조금 있었어요. 복순은 밥을 퍼서 김치만 얹어 먹었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만 배가 고프니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복순의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선희가 복순의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빨랫감이 담긴 바구니를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손빨래 하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명령조였어요. 복수는 바구니를 보았습니다. 무거운 이불 커버와 수건들이 가득했어요. 선이야, 세탁기로 돌리면 아니요. 손빨래로 하라고요. 깨끗이. 선희가 복순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복순은 입을 다물었어요. 75살에 관절염이 있는 손으로 이불 커버를 손빨래하는 건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복수는 화장실에서 찬물에 빨랫감을 담갔습니다. 손이 얼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비누칠을 하고 문질렀습니다. 관절이 쑤셨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6시, 태수가 퇴근했습니다. 선희는 다시 다정한 며느리로 변했어요. 저녁 식사를 차리고 가족이 함께 앉았습니다. 태수는 복순이 밥을 적게 먹는 걸 보고 물었어요.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복순은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희가 복순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경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숙였어요. 위층 복내 할머니가 복순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내는 복순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선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순이 좀 만나러 왔어. 복내가 밝게 말했어요. 선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복내 할머니. 죄송한데요. 어머님이 요즘 좀 편찮으셔서요. 의사 선생님이 외부 접촉을 자제하라고 하셨거든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복내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렇게 말하는데 어쩌겠어요. 복수는 방에서 복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가고 싶었어요. 복내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무서웠습니다. 복내가 돌아간 후 선희가 복순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다음부터 누가 찾아와도 안 계신다고 할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9시였습니다. 선희가 복순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손에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꿀차였어요. 복순은 원래 잠들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 2, 3년간은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해줬었죠. 하지만
돈을 거절한 이후로 차는 끊겼었어요. 어머님, 차 드세요. 선희가 차갑게 말하며 침대 옆 탁자에 차잔을 놓았습니다. 복수는 놀랐어요. 며느리가 다시 차를 준비해 준 걸까요? 혹시 화가 풀린 걸까요? 복수는 차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맛이 이상했습니다. 달콤한 꿀맛 뒤에 약간 쓴맛이 났어요. 복순이 차잔을 보며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약초 넣었어요. 당뇨에 좋다고 해서요. 드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차갑게 복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무서웠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차를 다 마셨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복순은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복수는 침대에 누웠고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떴어요.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흐릿했어요. 일어나려고 해도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침대에서 한참을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며느리는 9시쯤 꿀차를 가져왔습니다. 복수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보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드세요. 며느리가 명령하듯 말하면 복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어요. 매일 밤 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깊은 잠, 무거운 몸, 흐릿한 정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복수는 깨달았습니다. 차에 뭔가를 탔다는 걸. 아마도 수면제일 거예요. 복수는 두려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며느리가 더 화를 낼 것 같았어요. 2024년 7월 초였습니다. 손자 민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14살 소년의 목소리였어요. 복수는 깜짝 놀라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축구부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어요. 왼쪽 무릎에는 보호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니? 학교 축구 대회에서 무릎 인대를 다쳤어요. 3개월간 안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조기 방학 받았어요. 민호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민호를 보고 반가우면서도 걱정됐어요. 손자가 다친 게 안타까웠지만 더 큰 걱정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수는 지난 한 달간 너무 많이 야위었어요. 손자에게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지난 설 명절 때 봤던 할머니와 너무 달랐습니다. 얼굴이 푹 꺼져 있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고 눈두덩이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 선희는 민호 앞에서도 좋은 엄마 연기를 했어요. 민호를 반갑게 맞이하고 다친
무릎을 걱정하고 저녁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복순도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다음 날도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이자 엄마 연기를 계속했어요. 아빠 태수가 있는 동안에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월요일이었습니다. 아빠 태수가 출근하자마자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민호는 이상했어요. 왜 할머니는 엄마 눈치를 자꾸 보지?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뭔가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빨래 끝나면 청소도 하세요. 거실 바닥 닦고.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복순과 민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손자의 눈에 충격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복순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집안의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 할머니가 혼자 끼니를 때우는 모습, 할머니가 무거운 빨래를 들고 화장실로 가는 모습,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의 친구 석진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석진도 14살로 같은 축구부였습니다. 석진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민호 할머니의 표정이 아픈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말하는 톤도 이상했어요.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석진이 집에 가려고 할 때 민호가 석진을 아파트 계단까지 배웅했습니다. 계단에 앉아 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야, 너희 집 분위기 좀 이상한데 할머니 괜찮으신 거야?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민호는 지난 며칠간 본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행동들, 할머니가 홀로 김치 몇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시던 모습, 뼈만 남은 듯 야위신 몸. 석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진지해졌어요. 증거 모아야 돼. 너희 아빠한테 보여줘야지. 석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휴대폰으로 찍어. 몰래. 민호는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민호는 석진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두 소녀는 진지했습니다. 14살이지만 이제는 어른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복수는 손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복수는 미안했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이 어린 손자가 자신을 구하려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밤마다 복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참아야 할까? 한민우 의사의 정기 방문이 며칠 후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때 진실을 말할까? 하지만 며느리가 항상 옆에 있을 텐데. 복수는 결국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며느리도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야. 이 판단이 복순을 더 깊은 위험으로 몰아갔어요. 며느리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복순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하지만 복순은 계속 참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방은 어두웠어요. 손자 민호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책장 위에 세워두고 충전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순은 몰랐습니다. 14살 손자가 이미 할머니를 구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요. 7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빠 태수가 출근하고 나자 민호는 거실 책장 위에 자신의 휴대폰을 세워뒀어요. 충전선을 꽂고 화면을 끈 채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작동하고 있었어요. 책장 위치가 완벽했습니다. 거실 전체와 부엌, 할머니 방 입구까지 다 보였어요. 민호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는 척했습니다. 며느리는 민호가 부상으로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 게임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민호는 책장 위 휴대폰 카메라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충격적인 장면이 찍혔어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에 무릎 꿇고 닦으라고 했잖아요. 제대로 안 닦으면 다시 시킬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복수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어요. 75살 노인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민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아야 할 때였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복순이 거실에서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혈당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민호가 급히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주방에서 사탕을 찾아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복수는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장면도 카메라에 모두 담겼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석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 찍었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거. 잘했어. 계속 찍어. 증거가 많을수록 좋아. 석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녹화했어요. 아침에 휴대폰을 책장에 세워두고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기 전에 회수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향해 소리 지르는 장면, 할머니가 혼자서 김치만으로 밥을 먹는 장면, 무거운 이불을 들고 화장실로 가는 장면, 모든 게 카메라에 담겼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위층 복내 할머니가 민호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호야, 이거 봐. 복내는 베란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며느리가 새벽에 몰래 외출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며느리가 긴 외투를 입고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 이거 다
저장해뒀어. 내 엄마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상한 일이야. 복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며 USB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USB를 꽉 쥐었어요. 고맙다고 말하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복내 할머니, 고맙습니다. 괜찮아. 내 할머니는 내 30년 직이야. 내가 지켜야지. 7월 셋째 주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민우 의사의 정기 방문이 있었어요. 복수는 지난 방문 때보다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복순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많이 야위셨네요. 한민우가 걱정스럽게 말하며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의 손은 뼈만 남아 있었어요. 한민우는 체중계를 꺼내 복순의 몸무게를 쟀습니다. 지난 5월 방문 때보다 3kg 더 줄었어요. 총 7kg이 4개월 만에 빠진 겁니다. 한민우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복순이 대답하려는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식단 조절 중이에요, 선생님. 당뇨 때문에 칼로리를 줄이고 있거든요. 선희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민우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랑 잠깐 단독으로 이야기 좀 할게요. 한민우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실로 나갔어요.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문틈으로 며느리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한민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수는 입술을 떨었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수면제를 먹이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문 밖에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민우는 복순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복순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한 게 보였습니다. 한민우는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한민우는 메모지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 복순의 손에 몰래 쥐어줬습니다. 위험하시면 꼭 전화하세요. 언제든지요. 한민우가 속삭였습니다. 복순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복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화할 용기가 없다는 걸. 한민우가 돌아간 후 선희가 복순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사한테 뭐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복순이 대답했지만 선희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선희가 가져온 꿀차는 평소보다 더 쓴맛이 났습니다. 복순은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며칠 후였습니다. 복순은 당뇨약이 거의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뇨약이 거의 다 떨어졌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선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나중에요. 지금 바빠서 못 가요. 복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약을 아끼려고 반으로 쪼개어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알씩 먹어야 하는데 반 알만 먹었습니다. 민호가 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민호는 할머니가 작은 칼로 약을 쪼개는 모습을 봤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수는 며느리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복수는 우연히 서류 몇 장을 보게 됐습니다. 생명보험, 증권. 복순의 손이 떨렸어요. 피보험자 한복순, 보험금 1억 원, 수익자 오선희, 그리고 거기에는 복순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복순은 기억했어요. 지난 5월 며느리가 서류를 가져왔던 것을. 어머님, 요양보험 갱신 서류예요.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치매 초기라 자세히 읽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서명했습니다. 그게 생명보험이었던 겁니다. 복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꿀차를 마시고도 정신을 또렷하게 깨워두려 애썼어요. 하지만 수면제의 효과는 강했습니다. 복수는 결국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잠들기 직전 복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 걸까? 7월 넷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빠 태수가 골프를 갔어요. 민호는 잠시 석진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실 책장에 옛날 휴대폰은 녹화 중이었어요. 며느리는 집에 혼자라고 생각하고 평소보다 더 노골적으로 복순을 대했습니다. 복순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 오후 3시쯤 복순이 거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벽을 짚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혈당이 떨어진 거였어요.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휴대폰에 기록됐어요. 오후 4시쯤 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소파에 기댄 채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민호가 급히 주방에서 사탕을 찾아 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복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클라우드에 모든 영상을 백업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였어요. 석진이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8월 초였습니다. 복순의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약도 제대로 못 먹으니 기력이 떨어졌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해골처럼 야위었습니다. 눈은 깊이 들어갔고 뺨은 움푹 꺼졌어요. 손에는 힘이 없어서 젓가락을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복순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다급했어요. 어머님, 돈 좀 빌려주세요. 이번엔 정말 큰일 났어요.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돈은 민호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오실 거예요?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모셨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안 돼. 복순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며느리가 방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쿵. 복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복순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꿀차의 쓴맛이 더 강해졌어요.
복수는 알았습니다. 수면제 양이 늘어났다는 것을. 복수는 두려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민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에는 30개가 넘는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 복내의 USB에는 며느리의 새벽 외출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석진에게 말했어요. 이제 아빠한테 보여줘야 할 것 같아. 그래. 더 늦으면 안 돼. 석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일이 더 벌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선희가 민호의 방에 들어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휴대폰 좀 보자.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안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모은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내가 뭐 하고 다니는지 엄마가 모를 것 같아? 당장 내놔. 선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복내 할머니가 귀띔해준 비상 신호를 떠올렸어요. 재빨리 베란다로 달려가 빨간 수건을 난간에 걸었습니다. 위층 베란다에서 이 모습을 본 복내는 즉시 석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석진은 편의점 근처에 있었고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선희가 민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장난해? 휴대폰 안 줄 거야? 민호는 뒷걸음질 치며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민호야, 나 석진이야. 수학 노트 좀 빌려줘. 선희가 짜증스럽게 혀를 차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민호는 그 틈을 타서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조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기 힘들었지만 모든 영상 파일을 인터넷 저장소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 용량이 커서 전송 시간이 더디게 흘렀어요. 거실, 베란다에서 복순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층 복내 할머니가 손짓으로 위험을 알려줬고 복수는 손자의 방 창문을 계속 바라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휴대폰 속 모든 영상을 삭제했어요. 삭제 완료. 민호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선희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휴대폰 내놔. 민호는 삭제 완료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선희는 휴대폰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갤러리를 뒤졌어요. 사진, 영상, 최근 촬영 항목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 요즘 이상하더라. 뭘 숨기는 것 같아?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선희가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선희는 휴대폰을 민호에게 던지듯 건네고 방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털썩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지만 해냈어요. 증거를 지켰습니다. 복수는 베란다에서 석진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층 복내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복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4살 손자가 이렇게 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꿀차를 마시고도 정신을 또렷하게 깨워두려 애썼어요. 손자가 자신을 위해 싸우는데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의심은 더 커질 거라는 것, 상황은 더 위험해질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복수는 알았습니다. 손자와 석진, 그리고 복내 할머니가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복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복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한민우 선생님이 방문하시면 그때 진실을 말하기로요. 며느리가 옆에 있든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이 악몽을 끝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겠다고요. 하지만 복수는 몰랐습니다. 그 전에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8월 넷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거실에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태수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고, 민호는 목발을 짚고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복순을 슬쩍 쳐다봤어요. 복순은 소파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고통이 몸에 쌓여 있었어요. 매일 밤 마신 수면제가 몸속에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복순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복수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근두근두근. 너무 빠르게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복순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복순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어요.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복순의 몸이 거실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눈은 반쯤 감겼고 입술은 파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목발을 버리고 무릎이 아픈데도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려요. 태수도 황급히 복순에게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복순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선희가 다가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선희는 태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택시 불러요. 구급차는 돈 많이 나와요. 태수가 황당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뭐, 지금 어머니가 이러시는데 택시. 선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빨리 가면 되잖아요. 구급차 부르면 비용이. 민호가 선의를 노려봤습니다. 14살 소년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어요. 엄마, 할머니가 죽어가요. 민호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인천시 부평구.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숨을 못 쉬셔요. 빨리 와주세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수는 손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구하려 한다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선희는 뒤로 물러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태수는 아내를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아내는 전혀 놀라지 않는 걸까? 왜 저렇게 침착한 걸까? 5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용삐용. 구급대원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2명의 구급대원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복순에게 달려왔어요. 한 명은 복순의 맥박을 재고 다른 한 명은 산소호흡기를 준비했습니다. 혈압 낮고 맥박 불규칙합니다. 즉시 이송해야 해요. 들것이 펼쳐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복순을 들것에 옮겼어요. 보호자분, 동승하세요. 태수가 일어서려 했지만 민호가 먼저 구급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갈게요. 민호는 급히 목발을 집어들고 절뚝거리며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구급차 안. 복수는 손자의 손을 느꼈어요. 민호가 할머니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복수는 손자의 손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손자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구급대원이 복순에게 산소기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복순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어요. 인천의료원 응급실. 복순은 링거줄이 꽂힌 채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의식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정신이 들었다가 다시 흐릿해지기를 반복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위해 주사기로 피를 뽑았어요. 심전도 전극을 가슴에 붙였고 혈압계가 팔을 조였습니다. 복수는 이 모든 것을 멍하니 느끼고 있었어요. 응급실 의사가 태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증상이 일반적인 노인 질환과 다릅니다. 동물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사흘 정도 걸립니다. 동물 검사. 그 말이 복순의 귀에 울렸습니다. 동물. 며느리가 매일 밥 먹인 그 차. 복순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동물이요? 저희 어머니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 혈액 검사 수치가 이상해요. 급격한 체중 감소, 의식 저하. 그리고 의사가 잠시 멈췄다가 태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가 어머님께
뭘 먹인 거 아닙니까? 순간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링거 치료 덕분에 복순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여전히 온몸은 무거웠지만 이제는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고개를 약간 돌리자 손자 민호가 보였어요. 소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민호가 급히 물컵을 들고 빨대를 복순의 입에 댔어요. 복순은 조금씩 물을 마셨습니다. 민호야. 복순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늘었습니다. 민호는 침대 가까이 얼굴을 가져다 댔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복수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14살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수로 자신을 지킨다는 걸까요? 민호가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들어보세요. 제가 다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짓 전부 다요. 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서 복순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거실이 보였고 며느리가 복순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빨리 안 닦아? 무릎 꿇고 제대로 닦으라고. 화면 속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복수는 화면 속에서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75살 노인이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는 모습. 그게 자신이었습니다. 민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른 영상들이 이어졌어요. 복순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 찬물에 손을 담그고 손빨래를 하는 장면. 약을 반으로 쪼개어 먹는 장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7월 초부터 몰래 찍었어요. 매일 거실 책장 위에 휴대폰을 세워두고 충전하는 척했어요. 엄마는 제가 개인만 한다고 생각했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어린아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다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위층 복내 할머니한테도 받았어요. 민호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CCTV 영상이었어요. 아파트 복도와 계단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쯤 며느리가 몰래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엄마가 도박하러 새벽마다 나간 거예요. 복내 할머니 베란다 CCTV에 다 찍혔어요. 복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항상 피곤해 보였구나. 낮에는 자고 밤에는 도박을 했구나. 복순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호가 할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할머니, 왜 참으셨어요? 왜 아빠한테 말 안 하셨어요? 복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참았을까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렇게 참다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할머니가 참으신 게 엄마를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민호의 말에 복수는 몸이 굳었습니다. 손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복순이 침묵한 것이 며느리에게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준 거였어요. 할머니, 저한테는 엄마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14살 손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손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 이 손이 자신을 구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커튼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위층에 사는 복내였어요. 68살 복내는 복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순아,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복내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한테서 얘기 다 들었어. 내 CCTV에 찍힌 거 경찰한테 줄 거야. 내 며느리가 한 짓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복내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복수는 친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복내의 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순아, 넌 잘못 없어. 내가 참은 게 잘못이 아니야. 내 며느리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잘못했다는 걸. 침묵으로 일관한 게 잘못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내지 못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민호가 다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진실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내렸습니다. 14살 손자가 보여준 용기 앞에서 복순은 부끄러웠어요. 이 아이는 자신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가족을 지키는 건 거짓과 침묵이 아니라 정직과 용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민호와 복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수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20년 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오늘까지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복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면도 평화도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할 용기라는 것을요. 복수는 손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호야, 네, 할머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민호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복수는 손자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복수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빛이 보였어요. 복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있던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담당 의사였어요. 보호자분, 잠깐 면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의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도 아버지를 따라 일어섰어요.
목발을 짚은 손자가 아버지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면담실 문을 닫자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환자분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장기간 과다 복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면제요? 저희 어머니는 수면제를 드신 적이 없는데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환자분이 자의로 복용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 몰래 먹였다는 뜻입니다. 의사의 말에 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영양실조도 심각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이대로 가면 치매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어요.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옆에 앉은 민호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수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지금 당장요. 병원 옥상 벤치. 태수와 민호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전부 다 찍었어요. 민호가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었어요. 태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다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가 혼자서 무거운 이불 빨래를 하는 장면. 며느리가 할머니를 향해 마구 소리를 지르는 장면. 거실에서 김치만으로 혼자 허겁지겁 밥을 먹는 장면. 태수는 화면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야, 이게 언제부터? 7월부터 찍었어요. 민호가 마지막 영상을 틀었습니다. 태수가 출근한 직후 며느리의 얼굴이 차갑게 변하는 장면이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웃다가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얼음같이 변하는 이중적인 모습. 태수는 주먹으로 벤치를 쳤습니다. 이 미친. 민호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빠, 더 있어요. 위층 복내 할머니가 주신 CCTV예요. 민호가 USB를 꺼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엄마가 새벽마다 몰래 나가는 것도 찍혔어요. 그리고 한민우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할머니 몸무게가 4개월 만에 7kg이나 빠졌대요. 3월부터 계속 줄었다고.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어머니께서 그렇게 힘드셨는데. 민호가 아버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14살 소년이 울고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완벽하게 연기했잖아요. 저도 집에 온 다음에야 알았어요. 태수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지금 당장 회사에 휴가 신청한다. 일주일은 쉴 거야. 태수는 즉시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위급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가족 휴가를 요청했어요. 상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병실. 복순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링거는 이미 빠졌고 산소호흡기도 제거된 상태였어요. 얼굴에는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야위어 보였습니다.
복내 할머니가 복순의 손을 잡았어요. 복순아, 이제 다 끝났어. 내 아들이 진실을 알았어.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한민우 선생님이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제가 지난 4개월간의 진료 기록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체중 감소 추이, 영양 상태 악화, 그리고 의심스러운 증상들 전부 의학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선생님,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한 선생님이 복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두려우셨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문이 열리고 태수와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복순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태수야. 엄마가 말을 안 했으니까.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지킬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약속합니다. 복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바라봤어요. 손자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꼭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다 있잖아요. 복수는 손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었죠.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민호야, 모든 증거 파일 나한테 보내. 복내 어머니, CCTV 영상도 부탁드립니다. 한 선생님, 진료 기록도 준비해 주세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낼 겁니다. 제대로요. 복수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빛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달 후 복순이 퇴원했습니다. 태수가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는 목발을 짚고 옆에서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앉아.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며느리는 이미 앉아 있었지만 몸을 움츠렸습니다. 복순을 휠체어에서 소파로 옮겼습니다. 복내 할머니와 한민우 선생님도 들어왔어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수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민호가 찍은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거 봐. 태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복순에게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무거운 이불 빨래를 하는 장면. 엄마가 할머니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는 장면. 거실에서 김치에 혼자 허겁지겁 밥을 먹는 장면. 며느리는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고개 들어. 내가 한 짓 똑바로 봐.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겨우 참고 있는 목소리였어요.
복내 할머니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집 CCTV예요. 내가 새벽마다 몰래 나가는 거 다 찍혔어. 어디 갔었니?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민우 선생님이 진료 기록을 펼쳤습니다. 환자분 체중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7kg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어요. 장기간 과다 복용의 흔적입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태수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잠만 재우려고. 거짓말하지 마. 수면제를 매일 밥 먹였잖아. 약도 안 주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게 하고. 며느리가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일이 작년 말부터 끊겼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소개해준 온라인 카지노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는데 점점 더 크게 걸었어요. 이기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계속 잃었어요. 빚이 5천만 원이 됐어요. 태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돈과 목숨을 노렸어? 어머님께 6월 초에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거절하셨어요. 그때부터 화가 났어요. 내가 5년 동안 모셨는데 고작 3천만 원도 안 빌려주신다고. 복순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대한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했어요. 집으로 찾아온다고 협박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통장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없었어요. 복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맡아뒀지. 복순이가 내한테 맡기고 싶지 않다고 해서. 며느리가 복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었어요. 태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어머니 명의로 생명보험 가입한 거. 수익자가 너로 되어 있던데. 1억 원.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범죄자예요. 할머니를 학대했어요. 수면제로 중독시켰어요. 이건 살인 미수예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아들이기 전에 할머니 손자예요.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상해죄, 절도, 미수죄로.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제발요. 여보, 제발.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넌 범죄를 저질렀어. 며느리의 부모도 찾아왔습니다. 사돈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단호했습니다. 태수와 민호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휴대폰 영상, CCTV 파일, 진료 기록, 동물 검사 결과. 경찰은 며느리를 소환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사를 받으며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6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복수는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민호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14살 소년이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한 일들을 말했어요. 한민우 선생님도 의학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복순의 건강 악화가 인위적인 학대의 결과라고 증언했어요. 판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시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도박 중독이라는 점을 고려했어요. 피고인 오선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하며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법정을 나서는 복순을 태수와 민호가 부축했습니다. 복순은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2025년 10월 어느 일요일 오후 복수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수면제를 끊으니 몸이 좋아졌어요. 치매는 초기에서 중기 초반으로 진행되었지만 한민우 선생님의 적극적인 치료와 가족의 따뜻한 돌봄 덕분에 진행 속도가 크게 늦춰졌습니다. 때때로 기억이 흐릿할 때도 있었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했어요. 복수는 이제 아들, 손자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복수는 손자 민호 그리고 민호의 친구 석진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민호는 작년 가을부터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3개월간의 재활 치료가 끝난 후 점진적으로 운동을 재개했고 이제는 목발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축구부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석진도 함께 공을 찼어요. 두 소년이 웃으며 공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도 산책을 나와 복순 옆에 앉았습니다. 두 노인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복순아, 많이 좋아졌구나. 복내가 복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내 덕분이야. 도와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 민호가 진짜 대단한 거지. 14살에 그런 용기를 내다니. 복수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공을 차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수는 1년 전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절망, 두려움, 고통, 산소기를 끼고 있던 모습,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순간.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복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손자가 뛰노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공을 차다가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땀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민호가 할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골 넣었어요. 목소리가 신났어요. 복수는 손자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 최고야. 민호가 할머니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복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구했죠? 민호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스스로 용기를 낸 거야. 너는 그냥 할머니를 도와준 거고.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제일 대단한 거예요. 복수는 손자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 태수가 멀리서 걸어왔습니다.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어요. 복순에게 다가와 아이스크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딸기 아이스크림이요. 좋아하시잖아요. 복순이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아들. 태수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앞으로는 절대 못 본 척 안 할게요. 복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어. 걱정 마. 손자는 친구와 놀고 있고, 아들은 옆에 앉아 있고, 친구 복래는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행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얻었고, 가족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을 소중히 살아갈 것입니다. 햇살이 복순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무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복순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살아 있다는 것, 사랑받는다는 것. 복순은 이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며느리 선희는 지금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며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수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복수는 선희를 용서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거짓 위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복수는 공원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민호가 할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집에 가요? 아니야. 조금 더 걸을래. 복수는 손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햇살 아래를 걸으며 복수는 생각했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복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요. 그래도 그 아이는 내 손자였습니다.